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아파트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영끌 수요가 늘면서 가계빚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어 매물이 늘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 부도를 우려한 9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예고했는데요. 여전히 부동산 집값 바닥론과 하락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찾기 힘든 부동산 시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하정민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겸임교수, 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부동산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다시 모시게 됐는데 일단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추세부터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1월 대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뉴스를 보면 이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대구광역시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만 보면 분명히 괜찮은 거는 맞고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데 매물도 좀 늘어나고 그래도 주춤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통계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수도권은 0.02에서 0.02%, 이번 주는 그대로 고압으로 갔지만 추이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0.02이 아니라 0.1 단위로 올라갔고요. 인천광역시도 입주 물량이 많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0.08%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0.1% 단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인천 또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이게 모든 지역이 우리 통계는 통계잖아요. 모든 지역이 똑같이 0.08% 올라가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보면은요, 동구나 계양구는 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영종도가 있는 중구, 운서동이나 송도가 있는 연수구, 논현동이 있는 남동구 쪽은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연수구는 0.14%고요. 중구는 0.26%.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망이 좋은 인기 지역들 위주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상승했었고 또 거래량도 있었는데 3분기 접어들면서 인천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네, 물론 맞습니다. 서울도 매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다는 얘기가 있고, 자, 어떻게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봤을 네. 때요.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 수도권의 이제 매매량이 조금씩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 접어들면서요. 2분기 때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고가로 되는 거래량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 지난달 기록했지만 지금은 60%대로 약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64%에서 55%로 최고가 대비 거래량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상승되면서 거래량이라든지 매물의 소화가 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전반적인 지역을 조금 놓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2분기보다 좀 힘이 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인천의 단순한 거래량 정도는 조금 상승된 것으로 조금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1년 하반기에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오르고 인천이 조금 늦게 탄력을 받았던 것처럼 그만큼 약간 속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완급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올 하반기 이제 4분기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거래량이 좀 늘었다가 살짝 줄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있고, 동시에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호조라고 보는 시선도 일부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아까 이제 소장님이 지역별 분석을 해주신 것처럼 인천 지역 내에서도요, 잘 되는 지역들이 있었고 또 그 성적표에 좀 기준에 좀 못 미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봤을 때에는 이제 급매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었거든요. 다시 뭐 송도라든지 청라가 이제 10억 클럽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매매가가 받쳐주는 지역들은 좀 괜찮지만요. 좀 길게 봤을 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반기에 대기 물량 9월 달 되면은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지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런 물량들을 좀 봤을 때 인천만 해도 이제 8월 달, 이제 9월 달 보면은 2,000가구 넘게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위험하게 리스크 있게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이 후분양의 물건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악성 미분양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서 급매물이 소진은 됐었으나 향후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공급량이 조금 많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직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라든지 임대가가 사실은 서울이랑 세종시 못지않게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전세 물건이 만기되는 그런 시점에 임대가의 영향도 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좀 끼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추세 시장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뉴스 중에 상단에 다시 나오는 게 걱정되는 게 이제 뭐 연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고 네네네. 또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정도면 또 방향성을 더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확실히 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보는 예. 관점에 따라서 예. 다릅니다. 우리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작년 12월, 1월 기준에서 보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것은 분명한 예. 사실인데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2020년, 2021년 워낙 많이 오버슈팅 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네. 패닉이 왔죠.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일단 규제가 많이 풀렸고요. 급매물 위주로 소화가 되면서 조금씩 회복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현장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 송도도 예. 마찬가지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판교, 나머지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예.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1분기, 2분기 때 좀 거래가 되고 상승 폭을 키우다가 최근에는 문의도 좀 줄어들고 약간 좀 주춤하다. 그리고 네. 매물도 좀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특정 지역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된 현상인데요. 그 현상을 보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 최근 중국도 이제 경제 위기 예.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생각보다 이게 우리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요. 금리가 예. 내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된 거죠. 2023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한 차례 정도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내년 2024년 상반기도 과연 금리가 내려갈까에 대한 약간 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대출 금리가 또 살짝 올라요. 5월, 6월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살짝 올라서 이제 3%대 대출 담보대출 예. 금리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4%대, 5%대까지 기웃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 단기 기술적 반등에 대한 또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니까 지금은 주춤하는 상황이고요. 올 4분기가 중요하거든요. 추석 지나면 이제 3분기 끝나고요. 4분기 예. 남았는데 이 4분기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번 흐름이 결정되면 6개월 정도는 최소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나 한국은행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금리를 올려도 부담스럽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지만 내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동결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흐름이 4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단 중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지금 9월 위기설 뭐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파급력이 있는 그런 악재들이 생기지 않는 한 저는 지금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조심해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근데 수치나 통계는 좀 일부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하고 있는데 통계적 착시라고 보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떤 것을 지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요. 뭐 사실 지금 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단편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또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100 이상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뭐 9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지표라는 게요. 즉시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5.2% 전국적으로 올랐다는 지표도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이제 하락점 최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2월 달부터 말씀하신 대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대비했을 때는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기는 아직 어렵고요. 사실 1%대 이상 상승률을 보인 지역을 조금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꺾이고 있는 추세고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 같다는 희망이 조금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좀 봤을 때요, 매물이 적재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급매물이 소진되고 신규로 시장에 매물이 소화되지 않고 나오고 있고, 그 나오는 매물의 건수가 7만 건을 웃돕니다. 기존에 이제 평균적으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만 건 정도를 웃돌았었는데 지금 7만 건이면요, 거래가 되는 속도나 가격이 상승되는 속도보다 이 매물이 쌓여 있는 속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4분기 때에도 과연 이 보합세, 강보합세를 뚫고 상승장으로 유지돼서 내년까지 분위기가 좋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 어떤 상승의 모습은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규제 완화 이런 영향이 컸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컸죠. 예. 특례보금자리를 통해서 이제 DSR이 예. 적용되지 않는 대출 상품도 나왔고요. 그 외에 전매제한 규제도 풀어줬고 분위기 자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금리가 사실은 우리가 절대금리 3.5%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이 3%, 3.5%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이 사실 예. 굉장히 불안했잖아. 이 속도면 4%, 5%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굉장히 패닉이 생겼다가 그 부분이 제거가 되니까 급매물이 소화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기준에서 예. 7억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한 8억 5천까지는 따라갑니다. 별 문제 아니네. 따라가지만 8억 5천, 9억 정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취득세 내고요. 대출이자 내고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 정고점을 뚫고 10억 원을 뚫고 예. 더 올라갈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걱정 때문에 지금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 관망으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정부 대책의 그 약효라고 하죠. 약발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고요. 추가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적인 그 자극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마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그 상황 전환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모든 지표들이 지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더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영끌할 때가 아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인터뷰 보는데 네. 또 좀 놀랍더라고요. 본인의 책임져라. 책임을 져줄 수 없다. 이제 영끌 잘 생각해라.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그런 경고성 발언을 조금 듣고 나니까 좀 간담이 많이 서늘해지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2월 달부터 분위기가 좋았을 때 영끌족의 비율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 40대의 대출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정부 정책적으로서 이제 금리랑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한도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이후부터요. 또 이런 대출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전만큼 2%대 대출 그 가까이 오기까지가 아까도 저희 이제 말씀했지만 이제 내년에도 불투명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금리가 올랐지만 언젠가 이게 가격이 올라서 매매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당장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장기화가 될지를 모르겠고요. 사실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 그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하면요. 시장에 융통되고 있는 재화라든지 유동성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또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집값을 잡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될지언정 금리라든지 전반적인 거시경제, 미시경제의 기조를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거주자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의 불안전한 상황에서는 영끌을 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실거주자들이 더 혼란스러워. 실거주를 원하는 분들은 그럼 해야 되나? 네. 여하튼 지금 가계부채 시장이 상당히 좀 걱정이 늘고 있어요. 어떻게 위험하게 보시는 거죠? 가계부채가 지금 최근에 좀 늘어났고요. 50년 단기 만기 상품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 가계부채가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신규 아파트가 물론 연도마다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30만 호 정도가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고 본다면
절반 정도는 이제 집주인들이 거주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또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출을 받는다면 매년 새 아파트가 그렇게 공급이 되는데 대출 안 받고 예. 자기 자본으로 과연 들어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예. 필요는 있고요. 경제가 성장하고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면 저는 가계부채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연체율이라든지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위험한 거는요, 내 집 마련해서 내가 DSR에 문제가 없고 상환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대출을 받는 건 사실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네. 담보로 잡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 사업 운영 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해버리거나 연끌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신용대출과 여러 가지를 받아서 예.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이 여기서 계속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그 단기, 중기적인 흐름을 보면 분명히 조정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집값이 추가 하락을 했을 때 이런 부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그 숫자에만 이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 측면, 그러니까 대출 정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값이 좀 떨어지게 되면 부랴부랴 DSR 문턱을 좀 예. 풀어줘 버리게 되고요. 집값이 오르게 되면 또 부랴부랴 대출 문턱을 줄이는데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DSR은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무주택자들, 상환 능력이 되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차라리 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출 중에 그 50년 대출, 네.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것도 좀 손을 다시 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50년 만기 대출도요, 꺼낸 사람이 정부거든요. 예. 국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요. 50년 만기 대출이 이제 왜 인기를 끌었냐면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대출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 이자만 내다가 이제 거치만 하다가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한꺼번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목 하에서 이제 만기 일시 상환은 맞고요. 원리금이나 원금 균등 상환.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도록 바꿨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도 되고요. 상환 능력이 월 상환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DSR 한도가 줄어듭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에 올 1월에 이제 집값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예. 50년 만기라는 상품을 통해서 조금 더 상환 능력을 좀 완화시켜 준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갑자기 늘어납니다. 7월 말부터 아마 시행이 됐는데 7월 초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1조 넘어서 지금 2조가 넘었거든요. 50년 만기 상품이 굉장히 과열이 되고 주택시장이 다시 통계가 올라가는 통계가 나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또 규제를 하게 되고요. 나이 제한을 한다. 일부 예. 은행에서는 알아서 대출을 막아버리는 이런 혼란이 생기는데 이런 혼란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차라리 이렇게 해줄 바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살려주는 게 맞다. 그래서 50년 만기 상품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준다. 차라리 50년 만기가 필요하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보완을 해야지 이게 좀 과열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아버리거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하 교수님, 지금 이제 9월 위기설, 네. 지금 이제 PF 대출 연체를 우려한 건설사들의 상황까지 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공급이 쉽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 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인데 건설사들이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요. 9월달 위기설이 사실은 뭐 6개월 전부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작년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PF가 전면 중지가 됐는데요. 보통 연장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달 한번 고비였고요. 3월달, 6월달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다시 한번 고비가 찾아왔는데 사실은 뭐 정부에서는 이제 PF 위기설, 그 9월 위기설은 없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하고 그 PF 대주단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1조 원 상당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용할 수 있기는 했지만요.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 봤을 때 분양 시장이 안 좋아요. 보통
아파트나 지산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쉽사리 건설사들도 솔직히 뭐 중소형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이제 자금력 있는 건설사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주식시장도 안 좋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것을 뭐 담보로 또 은행 같은 경우에도 뱅크런의 대규모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있다라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계부채만큼 이제 PF 시장이 어려워지고 향후 이제 2, 3년 뒤에 공급에도 굉장히 많이 차질이 있으면서 전반적 부동산 시장에 어떤 리스크를 조금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